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형 9강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은 짝을 가진 개념어들에서 공부해 볼 거예요. 짝을 가진 개념어들. 그러면 반어와 역설은 짝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화류와 의의는 짝이다.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반어와 역설을 볼 텐데, 반어는 진심과 반대말로 하는 거죠. 너 참 잘했다 이런 게 반어고, 역설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연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충돌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순형용이라고 합니다. 모순형용을 통해서 그 이면에 진실을 강조하는 표현법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하고, 반어는 역시 자신의 상황 혹은 자신의 감정과 반대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어와 역설은 무엇이에요?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법이다.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너 참 잘했다.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역선. 이별은 뭐 포근한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별이라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법이 반어와 역설이에요. 자, 봐요. 님이 같다는 상황이 있으면 슬프다라고 말하면, 그죠? 어떤 텐션도 없어요. 그래서 반대말로 하죠. 님은 같지만 나는 슬프지 않다 라고 말하면 반대로 말하는 거고, 님은 같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설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짝을 가진 개념어들 또 볼게요.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봅시다. 완곡하게 말하는 것은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재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에 갇힌 걸까? 라고 하는 것은 독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완곡하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갇힌 거다 라고 거다. 평서형 어미를 쓰면 뭐야? 단정적으로 말한 거죠. 이게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주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갇힌 거다. 독재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했고, 우리는 세상에 갇힌 걸까? 독재 상황을 완곡하게 말했고, 세상에 갇힌 새라고 한 것은 돌려 말한 것이죠. 그래서 완곡, 간접, 우의적, 돌려 말하기 같은 뜻입니다. 자, 독재 상황을 완곡하게, 독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독재 상황을 우의적으로 돌려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어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OX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예요. 한용운 하면 떠오르는 게 일제강점기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한용운은 스님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시를 많이 썼죠. 자, 그래서 한용운 시에는 뭐가 있다? 항상 역설법이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일제라는 부정적 상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 수 없어요. 뭘 알 수 없을까요? 한번 내용 볼게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자, 발꿈치로 끝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는 바로 뭐예요? 저녁노을이고, 서술어는 누구의 발자취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노을을 보고 저거 누구의 흔적이지? 발자취는 뭘 말해요? 흔적을 말하니까 저 저녁노을은 누구의 흔적이다 라고 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녁노을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럼 저녁노을은 무엇일까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끝없이 바다를 밟고 있어요. 저녁노을이. 옷 같은 손끝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고 있어요. 저녁노을이. 떨어지는 해를 만지고 있어요. 곱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해를. 이런 저녁놀은 누구의 발자취이다 라고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시적 대상은 바로 뭐가 될 거예요? 저녁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영운의 시니까 한영운이 스님이라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저녁놀은 뭐가 될 거예요? 부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저녁놀은 아마 조국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되겠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와, 이거 역설법이네요. 자, 그러면 역설법 뭘 강조하는 거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돼요. 그러면 제는 부정인 거고 기름은 긍정인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바란다는 거네요. 그러면 한용운의 즉 표현론적 관점 스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름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조국의 광복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혹은 광복의 기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칠 줄을 모르는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말했죠? 바로 시적 대상이 저녁놀이였는데 밑에는 나는 약한 등불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저녁놀보다는 약하지만 뭔가를 비춰주고 있는 존재란 뜻이죠. 화자는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스님이란 이 표현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혹은 저 미타차를 갈구하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 뭐 이런 게 구도자 혹은 절대자를 추종하는 종교인의 자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다. 부재하나요? 아니요. 뭔가를 갈구하는데 그 대상이 없다고는 말했고 그럼 화자가 갈구하는 것은 저녁놀이에요. 저녁놀은 누구의 발자취기에 저렇게 아름답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등불이죠? 라고 말하는 거니까 자, 님이 부재한다는 거 틀렸고 화자의 내적 갈등은 맞죠. 나는 누구의 밤을 비추는 약한 등불이죠. 내적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2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있죠. 역설적 표현이 있으면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나요? 자신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되어 나는 뭔가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사라는 시인 떠올리면 일제강점기 시인이면서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시를 많이 썼다. 독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절정이라는 것은 뭔가 가장 높은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정은 긍정인가 부정인가 한번 봅시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누가요? 내가. 그런데 북방으로 휩쓸려 온 것이니까 스스로 원해서 온 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뭔가 북방에 휩쓸려 왔다고 했으니까 휩쓸려 온 이곳은 긍정적인 곳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북방은 뭔가 위험한 곳이 될 거예요. 위험한 곳. 그런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왔어요. 그러니까 매운 계절 때문에 북방으로 쫓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운 계절은 시련을 의미하겠다라는 것 알 수 있고 계절은 계절인데 맵다. 추상관념의 구체화죠. 자, 계절이 맵다고 표현했어요. 추상의 구체화. 보이지 않는 관념을 미각적으로 표현했네요. 하늘도 지쳐 그만 끝난 고원에 왔어요. 아까는 바람에 날려서 어디까지 왔어요? 북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고원은 뭐 어디예요? 꼭대기죠. 이렇게 가다가 꼭대기까지 왔어요. 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서 여기가 북방이라고 쳐요. 북방 끝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이 고원까지 왔습니다. 훨씬 더 이제 고통의 강도가 심화되었겠죠. 그런데 이 고원의 중에서도 아주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꼭대기에 섰습니다. 시련이 아주
절정에 달한 첨예한 시련의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점층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점점 더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고통이 강화되고 있어. 그래서 점층적 구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섰어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자, 여기까지 계속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통이 극심한 곳에까지 오니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무릎을 꿇을 공간조차 없으니까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여기서 시상 전환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와서 무릎을 공간조차 없다라고 생각한 후에 이러매라고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상의 전환, 요 위까지는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이러매부터는 내면적으로 그 고통을 내면화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이 첨예한데 이러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눈 감아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겨울은 시련이죠. 이 시련은 강철로 된 무지개와 같다고요. 자, 무지개는 희망이고요. 강철은 시련이겠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강철로 만든 무지개야. 그러니까 희망은 희망인데 아주 강력한 희망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강철로 된 무지개는 바로 뭐가 될 거야? 조국의 광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따라서 화자는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요. 자, 정서는 여기에 절망이 나타났다가 이 절망을 뭘로 바꿔요? 희망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태도는 의지적. 상황을 내가 바꿀 거야. 의지적. 단정적 태도. 그죠? 다. 평생원을 통해서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 되겠죠. 광복, 열망.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어떤 표현법? 역설법이 사용된 거죠. 자, 표면에 모순이 드러나니까요. 역설. 점층적 구성.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매운 계절 일제 상황, 북방 시련, 고원도 시련. 그 다음에 겨울 시련이고 무지개 독립. 그래서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1번 봅시다.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도피 전혀 아니죠. 휩쓸려 와서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 인식이 바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맞고요. 화자의 의지 맞아요. 희망을 가져본다. 다음 시를 볼게요. 정지용의 유리창인데요. 우리 유리창 8강에서 한 적이 있죠. 화자는 어린 아들이 폐병으로 죽은 상황에서 유리창에 기대어서 입김을 불어보면서 그리움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그 입김에 날려 파닥이는 모습이 아들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는 정주영의 유리창 시. 자, 새까만 밤에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라고 그랬어요. 밤이 밀려가고 밀려와 부딪힌다. 어떤 표현? 밤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혹은 잡히지 않는 추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밤이라는 시간적 표현이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바뀐다. 여기서 물 먹은 별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화자가 울고 있는 것, 둘째는 죽은 아들이 별이 되어 울고 있는 것. 그래서 첫째는 화자라고 해석 가능하고 두 번째는 죽은 아들,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 외로운 것은 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황홀한 것은 이렇게나마 입김의 모양으로 남아 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법 쓰였다고 그랬어요. 이면의 진실은 뭐예요?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쁨이 되겠죠. 그죠? 그리움과 사랑. 그 다음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고운 폐혈관이 찢은 채로 즉 아들은 폐병으로 죽었구나. 영탄법. 영탄 적어줘.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어. 너는 죽었구나. 죽음. 아들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새 비유했네요. 아들을 새 비유해서 아들의 죽음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 유리를 닦는 행위를 통해 과거의 잘못 아니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틀린 말. 그 다음 신석정의 들길에서라는 작품이에요. 내용 볼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되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푸른 하늘이 내 머리 위에 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산다. 그죠? 뭐마하듯 뭐마다. 그러니까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은 긍정적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푸른 하늘은 늘 내 위에 있고 푸른 산은 흰 구름을 지니고 살아. 그럼 여기서 푸른 하늘은 긍정이고 뭔가 지향점이 될 것 같죠?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야.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네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으니 이 삶은 숭고한 일이다.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서리법. 그죠? 질문이 아니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이상 세계를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 아니죠. 그리워한다는 것은 알 수 없고 나는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7번. 상충곡입니다. 정극인의 상충곡 한번 볼까요? 상충곡. 상 감상하다. 춘 봄. 봄에 대한 노래예요. 자, 봄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났는데 일단 형식을 볼게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몇 음보? 4음보.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요? 3음보. 누추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에 허튼 생각 아니한다. 아무튼 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이 이만한들 어때하리 라고 해서 전체가 사음보. 그러니까 얘는 사음보의 연속체. 그러니까 이 글의 관련은 뭐예요? 가사. 자, 가사인데 정극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용은 두 가지. 충신연주지사 아니면 자연친화 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선 전기에 지어진 작품이라면. 근데 조선 전기엔 주로 이렇게 관념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조선 후기에 가면 조금 더 관념이 아닌 사실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사대부 가사가요. 그래서 일단 얘는 조선 전기에 지어진 아마 뭘 거예요? 자연친화 아니면 충신 연주지사일 건데 일단 임금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자연친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렸다. 공명은 이름을 날리는 것. 부기 재산과 권력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자신을 꺼렸다. 이거 뭐죠? 자신이 부와 권력, 명예를 꺼린 거지. 부기 이런 공명들이 자신을 꺼린 게 아니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요? 주객 전도의 발상. 그러니까 내가 꺼렸는데 그 대상들이 꺼렸다고 했어. 그래서 화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공명과 멀어진 삶, 부귀와 멀어진 어떤 삶, 소박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 짐작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만족해요. 분수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리법. 그래서 가사 작품은 서리법과 대구법은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요. 청풍명월만이 벗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청풍명월은 뭘 대표하는 거야?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자연이 친구다. 청풍명월, 푸른 바람, 밝은 해, 밝은 달. 누추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 단표누항이라고 하죠. 박주 산채 단사표
이란 말은 소박한 음식, 소박한 생활 이란 뜻이야. 누추한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 사자성어로 단표누왕 박주산체 단사표과 한 가지의 물에 허튼 생각 않겠다. 허튼 생각 안 한다. 여기서 허튼 생각은 이 사대부들에게 자연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속세. 그래서 속세는 벼슬길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벼슬길에 대한 생각은 않고 뭐 하겠다? 청풍명월과 함께 안분지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풍명월과 허튼 생각이 대주족시어가 되겠네요. 아무튼 한평생 잘 놀고 즐겁게 지내는 생활이 이만한들 어떠한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서리법. 인 거죠. 그래서 안분지족에 대한 시였습니다. 이상 세계를 동경하지 않아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자, 8번까지 하고 다음 파일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김수영의 풀, 우리 풀 앞에 강의에서 배웠어요. 민중을 상징하는 생명력 있고 끈질긴 민중을 상징하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뭐가 누워요? 풀이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풀을 긍정해요. 풀의 생명력,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우는다. 풀은 부지런합니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풀은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는 민중을 상징하는 시어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9번부터는 뭐예요? 2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